한 번 시술로 평생 가느냐, 시술비만 낭비하게 되느냐는 당신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올바른 관리 방법은? 진짜 치아도 아닌데 임플란트 시술 후에 더 이를 잘 닦아야만 하는 이유는? 비싸기만 하다고 무조건 품질이 좋을까? 임플란트 시술을 앞둔 당신의 고민을 덜어주는 깨알 같은 팁 대공개! TV주치의가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려주는 시술 후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임플란트 이게 인공치아잖아요. 그렇죠. 네, 인공치아라도 이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 인공치아도 망가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만족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시술 후 관리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박상욱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 치아도 그렇지만 역시 치아 관리의 기본은 양치질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임플란트 시술 후에 올바른 양치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임플란트 꼭 시술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이제 풍치를 예방하는 그런 그 양치질 방법과 비슷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양치질을 할 때 이렇게 옆으로 닦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닦거나 이렇게 많이 닦는데요. 이런 대부분 것들은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닦다 보면 이가 패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위아래로도 닦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잇몸과 임플란트 사이 그리고 이와 요 사이 잇몸 사이를 닦아주려면 이 칫솔모가 이 잇몸과 이 사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 좀 이렇게 들어가게. 네, 그러려면 이 45도 정도의 각도로 칫솔을 대고 이 사이로 이걸 진동을 줘서 밀어 넣어야 됩니다. 네. 밀어 넣어서 바깥으로 빼내야겠죠. 네, 이런 양치질 방법만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이 잇몸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이외에 대부분 임플란트하고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치간 칫솔이라고 하는 기구를 네. 이용해서 이 사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닦아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닦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치실은 사실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다른 치아에도 치실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네. 이렇게 끊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마른 다음에 요 사이로 넣어가지고 사이를 집어넣었다가 빼서 사이에 낀 음식물들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번거롭죠. 예, 번거로운 것도 있고요. 네. 혹시 이것 때문에 잇몸이 더 넓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잇몸이 내려가서 오히려 그런 공간들이 더 커져 있고요. 이런 기구들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게 치아 건강도 유지하고 임플란트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임플란트 시술 받은 다음에 네. 이것도 뭐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금주하고 금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금연은 그렇다 치고 금주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금주를 하고 네. 금연도 2주 이상은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그렇게 못 하십니다. 그렇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요. 의사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걸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알코올이 어떤 그 치유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대부분 한두 개 정도 임플란트 수술한 경우에는 술을 먹고 어떤 혈압이 올라가서 어떤 출혈 성향이 나타나는 거가 아니라면 대부분 네. 피가 멈추고 한 3, 4일 정도면은 뭐 간단한 뭐 맥주 한두 잔 정도는 드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뭐 오랫동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임플란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는 네. 대부분의 이유는 씹고 뜯고 즐기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임플란트 시술 후에 좀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임플란트 시술 후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음식은 없는데요. 오. 임플란트라는
그 인공치아가 우리가 보통 90%의 자연 치아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옆으로 가는 힘에 좀 약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데요. 질긴 음식들, 오징어라든가 아니면 좀 딱딱한 음식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특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무실 때 일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에 꼭 이갈이 방지 장치 같은 것을 하셔야 임플란트를 더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간혹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에 네. 입 주변이 좀 어색하고 아프다라거나 시술 부위가 오랫동안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수술한 후에 붓기가 환자분들마다 많이 부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별로 안 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많이 부어서 그것이 이제 신경을 좀 눌러서 일시적으로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대부분 붓기가 빠지면 돌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그 아래 턱에는 그 크게 지나가는 하나의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과 아주 가깝게 임플란트가 식립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각 이상이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뭐 감각이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 전에 충분하게 안전하게 충분한 검사를 하고 단계 과정을 밟아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통증이 시술 후에 일반적으로 통증은 일주에서 열흘 정도면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열흘 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그 대부분 그 시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네. 어떤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금연이나 금주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전신질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특히 감염이나 어떤 이런 치유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 후에 그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들을 복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이제 네. 궁금증이 굉장히 좀 많으셔서 제가 좀 대신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가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거냐, 이게 좀 한번 하면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냐, 물론 관리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 네. 어떻습니까? 이게 뭐 영구적으로 갑니까?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사실 인공관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하지만 인공관절은 자체의 어떤 마모라든가 어떤 기능을 잃어서 그런 그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 잇몸 뼈가 나이가 들면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안 좋아지는 게 있고요. 또 환자분이 관리를 잘못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임플란트는 본인이 관리를 잘 했을 때 20년에서 3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반영구적이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 염증이 생기면 아예 빼버리는 게 좋다? 이 질문인데 어떤가요? 네, 그 임플란트 시술이 생긴 후에 약간의 염증은 환자분의 관리 상태나 전신 상태에 따라서 가끔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충분하게 환자분들이 양치질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 시술 받은 치과에서 관리를 잘 받으시면 대부분 미약한 염증들은 금세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주 염증이 심해져서 네. 잇몸 뼈와 임플란트가 결합하고 있는 그 잇몸 뼈가 많이 녹게 되면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새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그 요즘 임플란트 틀니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하고 틀니하고 이렇게 합치는 건데 이건 어떤 경우에 좀 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이 잇몸이 너무 과도하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얼굴을 회복하는데 임플란트보다 임플란트 틀니가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자분이 잇몸 상태가 워낙 안 좋다면 특히 틀니를 쓰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인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환자분들한테 임플란트를 10개씩 심어서 많이 힘드시고 또 당장 식사하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시간이 힘드시기 때문에 보통 2개나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틀니를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틀니라는 게 대부분 잇몸에 그냥 얹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시다가 말씀하시다가 틀니가 튀어나오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자꾸 움직여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임플란트 틀니라는 거는 임플란트를 기둥 삼아서 틀니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냥 틀니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좀 해놓고 하면은
훨씬 좀 강도가 저장력, 우리가 저장력이라고 네. 하는 씹는 힘이 좀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임플란트 종류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 환자 입장에서 이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좀 맞아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이 선택 기준이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임플란트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임플란트 종류만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수십 가지나 됩니까? 예. 네. 그 중에서 각각 모든 임플란트 회사들마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주치 선생님께서 환자 그 뼈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그 시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후에 네. 임플란트라는 것이 몇 년을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뭐 10년 이상 사용하다가 그 치과가 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분이 그렇죠. 멀리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외국 가셨을 수도 외국 있고. 가실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갑자기 임플란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수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관리를 받고 싶을 때 그 임플란트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그냥 어떤 치과를 가서 이 임플란트를 어떻게 수리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뭔지 몰라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시술 받으신 임플란트의 제품의 이름 정도는 미리 네. 알고 계시는 게 나중에 어떤 그 수리 문제라던가 관리를 받으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뭐 사진 같은 거 좀 하나 찍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상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대별, 나라별 미의 기준은 천차만별.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변치 않는 미인의 기본 중의 기본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얗고 고른 치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치아 상태가 대인관계는 물론 당신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치아 교정, 보철 치료, 잇몸 성형, 미백 치료 등등 나에게 꼭 맞는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TV 주치의가 당신의 빛나는 치아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건치 미인이 진짜 미인이라는 얘기가 있죠. 맞아요. 내일은 심리 치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